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 중에서도 가장 정밀하고 철저한 접근 방식인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소프트웨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부 코드에서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며 어떤 경로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단순한 함수이든 복잡한 시스템이든 실제로 그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 면에서 매우 중요한 테스팅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박스의 내부를 열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기반 테스트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 점에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매우 중요한 모델링 기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도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문장 커버러지, 또 브랜치 커버러지, 즉 분기 커버러지, 그리고 조건 커버러지, MCDC와 같은 커버러지 기반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이직 패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기본 경로 테스팅을 통해 최소한의 테스트로 최대한의 경로 커버러지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기법들이 단순히 코드의 실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동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에러까지 발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우선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또 화이트박스 테스팅에서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묘사하기 위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기반의 테스팅의 다양한 목적과 그리고 도전을 살펴보게 될 것이며,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다양한 기법, 이를테면 블록 커버러지, 브랜치 커버러지, 그리고 컨디션 커버러지, MCDC와 같은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조, 내부 구조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구조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어 흐름, 그리고 데이터 흐름, 조건문과 같은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면 코드 안에 숨어있는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나 버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블랙박스 테스트는 요구사항대로 구현되었는지, 즉 어떤 스펙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기능이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잘못된 로직까지 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기능은 탐지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오류, 또 의도하지 않는 어떠한 폴트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코드 레벨의 커버러지, 그리고 행동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다양한 커버러지 매트릭을 통해 정량적인 코드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즉 구조 기반의 테스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예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입력대로 출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되면 그대로 출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자바 코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int x, 이것이 입력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입력한 대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를 보시면 사실은 x를 0을 넣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0이 나오겠죠? 그리고 0부터 기본적으로
1024까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정확한 결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1024 이상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x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테스트해 보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어쩌다가 그 이상의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다 테스트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0부터 1024, 1024보다 작은 숫자는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출력할 수 있겠지만 1024보다 큰 숫자는 요구사항을 위배하는 것이죠. 이처럼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오류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내부 구조를 통해서 블랙박스 테스팅에서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요구사항 이외의 것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입니다. 물론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말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나 다른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순서로 명령어들이 실행되는지, 즉 제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구조입니다. 이 그래프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테스트 경로를 정의하고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직 블록, 엣지, 패스입니다. 베이직 블록은 기본 블록, 즉 분기 없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코드 블록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진입점과 하나의 종료점만 있고 중간에 분기나 점프는 없습니다. 즉, 첫 문장이 실행되면 나머지도 반드시 실행한다는 아토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는 베이직 블록을 연결하는 하나의 실행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블록 A와 블록 B가 화살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베이직 블록 B는 반드시 베이직 블록 A가 실행된 다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패스는 일정한 베이직 블록의 하나의 시퀀스로서 어떠한 실행 흐름 전체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고 중간 경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패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베이직 블록들이 이 실행의 흐름을 이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코드가 어떻게 베이직 블록과 엣지 그리고 패스를 이루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서는 자바로 이루어진 코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코드는 CFG라는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CFG라는 함수로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안에는 어떠한 타입을 선언한 첫 번째 라인 이외에 실제로 첫 번째부터 13번째 라인에 실행 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이직 블록과 엣지 등등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습니까? 우선 베이직 블록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베이직 블록은 실행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라인이 실행되면 마지막 라인까지 끊임없이 어떤 루업이나 조건 분기 없이 실행되는 그러한 블록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 여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라인은 베이직 블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라인이 실행되면 마지막 라인 4까지, 이 부분까지 실행의 흐름의 중단 없이 분기 없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라인까지는 하나의 베이직 블록입니다. 자, 우리는 이 블록을 B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엔트리 포인트는
첫 번째 라인이고, 그리고 X 포인트는 네 번째 라인입니다. 네 번째 라인 실행 이후에는 우리는 두 개의 베이직 블럭을 볼 수 있는데요. 즉 5번째 라인의 베이직 블럭, 6번째 라인의 베이직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째 라인을 베이직 블럭 2, 그리고 6번째 라인을 베이직 블럭 3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자, while문 어떻습니까? while문. 자, 여기서는 두 개의 베이직 블럭을 보실 수 있습니다. while 조건문이 있고요. 그리고 while이 만족되는 경우, while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뒤로 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while문은 두 개의 베이직 블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while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while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되는 이러한 코드들입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라인, 어떠한 조건문에 while의 조건을 판단하는 여덟째 라인은 베이직 블럭 5로 모델링이 되었으며, 그리고 아홉 번째 라인과 열 번째 라인은 하나의 베이직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직 블럭은 엔트리 포인트와 엑스 포인트로,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로 시작하면 엑스 포인트가 중단 없이 어떠한 분기나 룹 없이 실행되는 그러한 블럭을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베이직 블럭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는 B1과 B3가 연결되어 있죠. 또 B1과 B2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B1과 B3는 자, 베이직 블럭 4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1번 라인부터 4번까지가 베이직 블럭 1이었고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의 조건에 따라서 베이직 블럭 2와 3로 모델링이 되었죠. 따라서 B1에서는 이 부분이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이 맞으면 자, 베이직 블럭 2를 수행하겠고요. 즉 다섯 번째 라인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false이면 베이직 블럭 3, 즉 여섯 번째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직 블럭과 엣지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실행의 흐름을 묘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패스입니다. 패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작 노드가 있고, 그리고 끝나는 노드가 있죠. 그래서 시작 노드부터 끝나는 노드까지의 가능한 어떤 실행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패스인데요. B1, B2, B4, B5, B6, B5, B6, B5, B6 반복이 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B7, B8, B9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실행 흐름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몇 번 돌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이거 패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패스입니다. 즉 베이직 블럭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그 시퀀스를 말하는 것이 하나의 패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 기반의 테스팅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다시 말해서 구조 기반의 테스트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떠한 실행 흐름을 파악해서 그런 실행 흐름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게끔, 또 룹이 있으면, 또 브랜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왜 그러한 구조 기반의 테스트가 어려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총 5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렇게도 오죠. 이렇게도 오고요. 또 이렇게도 옵니다. 총 5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거기에 포함된 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자, 20번의 룹을 둔다고 가정해 보면 자, 어느 정도의 경로의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어떤 브랜치의 제곱 형태로
패스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프가 실행 경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경우가 있고 또 최대 20번까지 그 룹을 반복한다고 하면 자, 이처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5개의 경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룹에서는 앞에 있는 걸 고려하고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 다음에 다시 5개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5의 제곱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5의 제곱 형태를 이런 식으로 쭉 합한 것이 하나의 패스의 개수이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테스팅할 때에는 단순히 경로의 개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력의 컨비네이션, 다시 말해서 입력 변수가 갖는 값들의 범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토탈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는 모든 패스의 수 그리고 모든 입력 변수의 컨비네이션을 곱한 값이 바로 테스트 케이스의 토탈 넘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경우만 할지라도 만약에 룹이 자 20번 포함된다면 이런 정도의 패스 개수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2개의 변수가 인티저 넘버 정도의 어떤 밸류 레인지를 갖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처럼 구조개발의 테스트는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모든 경우의 패스 경로를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입력 변수의 컨비네이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가 오류, 안에 프로그램 내부의 오류를 찾는 것인데 그 오류가 발견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테스트 커버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 자주 묻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충분히 테스트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커버러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한 정형적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드, 기능, 입력 또는 요구사항 중 어느 정도가 테스트에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프로그램의 모든 패스의 수 곱하기 입력 컨비네이션의 수가 바로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커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커버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정형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코드 중에 60%만 실행되었다면 어떠한 경로를 계산했을 때 커버는 60%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는데요. 우선 테스트의 효과성과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고 아직 테스트되지 않은 부분, 잠재적인 결함 위치를 찾아낼 수 있으며 또한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 영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러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버그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커버러지가 낮다면 우리는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테스트 커버러지는 우리가 주어진 프로그램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테스트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